예, 이번 시간 역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특히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김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더불어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1927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사망했는데 호는 거산, 경남 거제 출신이고 국회의원에서 9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최다선,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당시 국회의원을 민의원이라고 그랬는데 민의원의 거제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서 최연소 25세. 현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 아닙니까? 그런데 25세가 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54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중임제 철폐를 위한 4.4.5.입 개헌 파동에 반발해서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당을 탈당하고 1955년 야당인 민주당 창당에 참여함으로 해서 오랜 기간 야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최초로 40대 기술원, 이것은 소위 연형적으로 40대의 정치인들이 정치에 앞장서자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제창한 것인데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이철성, 김대중과 더불어 제7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서 경선을 했다가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유신체제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 농성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서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믿게 보여 당시 여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사태가 결국은 부마 사태까지 연결이 되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연결됩니다. 1983년 광주 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아 23일간 단식을 단행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화 추진협의를 결성해서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경합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최초의 문민정부로 규정하고 신한국 창조라고 그러는 소위 국정지표를 내세웠습니다. 김영삼은 사정개혁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군계사조직인 하나의 제거, 국군 보안사 조직의 축소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 핵심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오늘날 투명한 그러한 세제 그리고 금융거래가 나름대로 실시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볼 수가 있죠. 12.12 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뤄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집권 말기 발생한 외환위기로
IMF 관리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엄청난 국민적 비판 속에 임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음, 또한 최초로 민주화 세력의 정권을 장악한 것이며 군부개혁, 금융실명제, 정치개혁법의 제정 등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과 더불어서 소위 삼김정치, 세 사람의 김씨에 의한 대표적인 인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는 이 상김 정치가 전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단식을 통하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2015년 12월 사망했는데 사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공격적 승부사형, 정치를 상당히 감각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러한 정치 리더십을 보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924년 2009년 사망했습니다. 호는 후광은 고향 전남 신안이 태어난 고향이 후광입니다. 그 호를 그대로 받았고 60년 민의원에 당선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바람에 국회의원직은 제대로 수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71년 6, 7, 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박정희와 경쟁해서 약 100만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73년 소위 일본 동경에서 한국 기관원, 정보기관원에게 납치되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 음모죄로 사용을 선고받고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미국에 갔습니다. 1985년 기구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김영삼과 같이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다가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997년 12월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당선돼서. 정부의 이름은 국민의 정부,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비슷하게 김대중 정부의 별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JP와의 연합, DJP 연합이라고 그러죠. DJP 해서 DJP 연합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유한위기, IMF 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으며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의 국가적 과제를 제시했고 이것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수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소위 햇볕 정책이라고 그런 이름하에 실시해서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과 이루어져서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 위기를 재정, 금융, 긴축과 대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71년 대선을 시작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지 네 번째인 1997년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제15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외환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며 사회복지 제도 정비, 노사관계 등 관계 안정 등의 공적을 이뤘고, 특히 통일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의 큰 성과였다,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상, 특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호남 지역으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함으로 해서 또 한국의 지역주의가 나름대로 소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71년, 87년, 92년, 97년 네 번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면서 마지막 97년에 대통령에 당선. 계몽적 설교양 지도자로서 이론적 설득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적 지도자 설교형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의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추종자나 또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경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남 김해에서 46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세대 대통령의 첫 번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산 상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는 막노동을 하다가 독학해서 30세에 사법고시 합격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흑수저에서 최고 정치 지도자에 이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8년 김영삼에 의해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로 추천되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해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에 입당했고,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위반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세대로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로서의 행정수도 이전, 헌법재판소의 의원 결정에 따라서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시 자치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수도는 이전하지 못하고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을 단행했습니다. 퇴임 후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로 귀향해서 운둔 그 고향에서 퇴임 후에 생활을 했지만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초로 해방 후 세대인 정권의 장악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탈권위주의를 위하여 노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지원,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 특히 소위 인터넷과 같은 SNS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정권보다도 깨끗한 정치라는 리더십을 도덕성을 기반으로 출발하였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하에 정치력을 행사했습니다. 투명한 정치사회를 통한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시민 사회 발전과 지방 분권의 확대에 기여했고, 그러나 정치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 추진에서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적극적 상황 유도형, 적극적 상황 유도형은 정치적인 상황을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유도하면서 소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스타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1941년 태어났습니다. 호는 청계.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소위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하나의 재단이 호를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5년 만에 이사, 12년 만인 35세의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정계에 92년에 입문해서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후에 2002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늘날 청계천 복원을 해서 소위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실용정부라는 기체하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는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로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서 정권의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처음으로 대통령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붙여서 이명박 정부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했고,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촛불 시위가 발생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성공적인 대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7 공약, 7년 내에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라고 그러는 소위 747 공약을 내세워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것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국민의 소득 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외교면에서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2019년 6월에 일본 동경의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G20는 소위 지구촌의 선진 국가로 지칭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 20개 소위 국가가 정상회의를 하는 회의인데, 우리나라에 2010년에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재임 중 한미 관계를 크게 중시해서 한미 FTA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자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실용주의적 공격형 리더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소위 또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CEO를 지내면서 실용주의 경제 감각을 가지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딸로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1963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청와대 생활에 상당히 익숙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마 그것이 그 후에 청와대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도 어린 시절에 청와대 생활 자체가 대통령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1974년 모친 유경수 사후부터 1979년 12.6 사건 이전까지 퍼스트레이디의 직무를 수행했고, 부친 서거 후 청와대에서 나와 유경재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사장 또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해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특히 2004년 3월 야당인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라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정치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그 후에 소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후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한 최초의 대통령, 또 최초의 독신 대통령, 분어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최초라고 그러는 소위 수식어가 몇 가지 붙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저조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세월호 참사는 한국 정치사의 후진적 구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됐습니다. 통일 대박론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하는 등 남북 문제 해결에 강경책으로 일관함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악화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비선 실세인
최순실로 인해서 2016년 10월에 탄핵 정국이 야기되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됨으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최초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특별검사에서 직권남용 등등에 의해서 재판에 현재 회부되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권위주의적 폐쇄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청와대 어린 시절부터의 청와대 생활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위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 또 그리고 이에 따른 권위주의적 행태, 더군다나 그 권위주의적 행태가 상당히 폐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리더십을 운영함으로 해서 당과의 관계 또는 추종자들과의 관계 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소위 소통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 후에 국민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짐으로 해서 결국은 최신실이라고 그러는 아주 특정 인물에 의해서 대통령직 수행에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탄핵까지 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이고 변호사, 또 인권운동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전개해서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 제적되기도 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은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용이 거부되자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요,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되어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이후 대선 후보로 출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2015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새로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 민주당 상임고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최성, 안희정과 더불어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1.1%를 득표하여 24%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누리고 당선되어 제1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19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현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가 끝난 직후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등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취임 첫날 야사당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했을 정도로 소위
통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 정치. 국정 방향은 탕평과 협치, 개혁과 변화, 대화와 소통, 능력과 전문성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3차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하였으나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일명 소주성 정책이라고 그러지요. 또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일자리 정책 등 경제 정책 수용에 있어서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쳐 국민들로부터 경제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관계가 악화되고 심지어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소위 그 국정 운영이 너무 강해서 청와대 정부다라고 그러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정 수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협치를 강조하였으나 현재 협치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역시 많은 또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은 내향형, 수평 추구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지도자들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신생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 등을 비롯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은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승만 시대에는 신익희, 조병호, 윤보선, 장면 등이 이끄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우 산업화를 이룩하였으나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과정에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야당 정치인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견제와 균형,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교체하면서 정치 리더십을 발휘, 상당히 민주주의 공고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운영은 아직도 경제 규모에 걸맞는 또는 경제 성장에 걸맞는 정치 운영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의 퇴임 전후해서 비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 퇴임 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의 상을 사실상 보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하나의 비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1의 물결을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45의 발췌개헌 그리고 3.15 정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혁명으로 사직하고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로부터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제2의 물결 산업화를 충실하게 소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정치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정치 운영 또는 유신 체제와 같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부마 사태 이후에 부하인 김재규 정보부장으로부터 총에 맞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강압정치를 실시했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소위 강력한 통치 정책을 실시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그러한 기업인들로부터 돈 뇌물로 받아 결국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부정으로 받아서 결국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IMF 사태를 초래한 것이 물론 금융실명제 실시 또 그리고 군부의 사조직 혁파 또한 통합선거법의 제정을 통한 정치개혁법의 소위 제정 등과 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IMF 사태를 초래한 경제 정책 운영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비리로 구속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치개혁 또 남북 교류의 소위 활성화 등등 정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규선 게이트 사건 등이 발생하고 아들 등이 비리로 구속돼서 결국은 또 퇴임 후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최초의 해방 이후 출생한 정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탈졸 권위주의를 통해서 소위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인 노견평이 비리로 구속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 비교적 금융위기에 잘 대처했지만은 결국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측근인 청와대 실세, 비선 실세 최순실로 인한 소위 국정의 영향력 문제로 인해서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정치 지도자의 당면 목표는 뭐냐?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정치 개혁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은 막상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 개혁에 비교적 소위 소극적이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 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초기에는 개헌을 주장하지만 막상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면서는 개헌에 소극적이다. 이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다. 경제 부분의 효율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나 물론 과거와 같은 10%의 경제 성장이다, 5, 6%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 정책이 소위 문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 관리와 복지사회 구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4의 물결은 뭐냐? 제4의 물결은 선진복지사회 구현인데, 성장과 분배 모두 효과적으로 키워놔야 되고, 그리고 복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제정책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는 안보 문제가 제일 큰 그런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여기에 대한 정치 리더십의 발휘, 또 외교력의 발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갈등 관리와 사회적 통합,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 지역 갈등,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회적 통합을 일으키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위 소통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리더십 발휘가 사실상 당면 과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지도자가 요구된다.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 사실 많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본인 또는 본인의 아들, 친척 등이 관련되어 갖고서는 말년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지도자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 모형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그러는 것. 저는 국민통합적, 미래지향적 선도자형 리더십이다. 국민통합적, 미래지향적, 선도자형. 상당히 좀 몇 가지 용어가 있어서 복잡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소위 하나의 중요한 소위 가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위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에만 적용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소위 뭐라고 그럴까, 단순 사회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도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합해서 어떤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창조적 선도형 리더십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니셔티브, 선도력을 리더십의 요체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 신념과 결단성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을 제시한 리더십이며, 결국은 국민 통합적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비전,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사회의 많은 갈등 요인을 통합해서 소위 국민 통합을 이룩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조건은 민주적 지향성,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과 의식 그리고 행태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관리 능력,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의 관리. 우리 사회는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개혁 지향성,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변동 지향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결단성과 추진력이 필요해요. 우유부단한 태도는 결국은 문제가 있다. 외교력이나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정치력에 있어서도 결단력과 추진력, 이것은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덕성과 정당성,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통성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는 투명성, 도덕성, 모랄리티 같은 경우가 중요하게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설득력,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자기의 비전이나 정책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져야 된다. 소위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그러는 소위 자기 자신의 리더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가지면서 의무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가 비전에 대한 제시, 과거 지향령이 아닌 미래 지향령,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설사 국민들이 현재가 어려워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보고서는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아까 제가 만델라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흑백 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그와 같은 국가에서 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를 핍박했던 백인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흑백이 통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우스 아프리카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이념적 또는 세대 또는 빈부의 갈등이 여러 가지 만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끄는 통합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적 봉사정신, 선공후사의 헌신적 봉사의식과 열정적 행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의 조건을 가진 21세기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제4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역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